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거의 매번 CLT 때마다 발표를 하는데 제 세션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재미없나 봐요. 특히 휴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룹 저희 리더들은 항상 나가시더라고요, 제 발표 때. 네, 제가 그동안 MSA에 대해서 되게 아는 척 발표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해본 척, 네, 해본 척하는 발표 세션일 것 같고요. 저는 네, 액트의 네, 키라고 하고요. 네, 이름은 김기훈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버가 갑자기 네, 네, 제 6년 전 사진이고요. 네, 저는 액트에서 개발자고요. 백엔드 개발하라고 하면 스프링을 하고 웹 개발하라고 하면 리액트로 하고 모바일 하라고 하면 안드로이드로 하는 개발자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아래에 있는데 한 2년 정도 열었는데 제 광고를 달았는데 지금 $10 됐어요. 한 10년 정도 하면 $100 되는 게 받는 게 목표고요. 한 번씩 들어오셔도 광고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기 블로그에다가 저는 프로젝트 끝나거나 이럴 때마다 거기에 좀 회고를 쓰거나 좀 정리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글 잘못 썼다가 갑자기 발표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가 생겼고요. 네, MSA 저희 넥시아 프로젝트를 하는데 되게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그냥 한 명일 뿐이고 저희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하는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저는 정말 이게 해본 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의견 주실 거 있으면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도 개선할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못된 내용 있으면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방학 숙제 하듯이 급히 만든 자료여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떨리긴 하는데 네. MSA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동기가 있어요. 2014년 말쯤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메신저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처음 들었죠 그때.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구글에다가 한글로 입력하면 딱 하나 나왔었어요. 이 임백준 씨가 매년 그걸 하잖아요. 다음 해 전망. 지진의 칼럼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아키텍처 부분에 리액티브 시스템이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딱 나왔어요. 근데 한글로 치면은 자료가 전혀 안 나와요. 이 당시에. 네. 근데 이게 영어로 치는 순간 마틴 파울러가 쓴 글이 있잖아요. 이 아티클이 있잖아요. 이거는 2014년도 초에 작성한 글이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대부분 1년 뒤에도 아직 네, 그렇게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글을 영어도 못하는데 막 읽는데 이거 읽어보시는 분 계세요? 네. 이거 처음 보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혹시 제가 MSA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네. 네. 디자이너신가요? 혹시? 개발자신가요? 아니, 저는 이게 MSA를 안다는 가정하에 지금 발표를 할 거라서 그 중간에 제가 잠깐 짧게 왜 이거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그냥 이런 단어만 좀 그래서 2015년 8월 정도에 제가 되게 그 전에 2015년 초쯤에 여기 아키텍처 연구팀 없죠? 제가 거기에 아키텍처 팀에 잠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네, 이 SSA라고 뭐죠?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인가? 이런 거에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그때 혹시 크리스 리차드슨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휴버 개인적으로 밥도 먹었더라고요. 네, 인맥이 참. 네,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 당시에 MSA라고 치면은 이 사람이랑 마틴 파울러 딱 두 명이 대부분이 그 거장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우연찮게 한국에 왔고 삼성이 돈이 많은가 봐요. 이게 아마 말해도 되나? 일주일에 한 5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 정도 강의였어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7시간 실습 이건데 네. 그 당시에 교육 내용은 약간 그 우버나 카카오 택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승객이 있고 그거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고 거기에 디스패처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할 거야에 대한 큰 도메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핸즈온을 주긴 했는데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에 대해서 API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실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특이했던 거는 저희 보통 모델링 하라고 하면은 다 동기콜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모델링 할 때 아예 이거를 레스트로 콜할 건지 비동기로 큐나 이런 메시지나 이벤트를 가지고서 할 건지에 대해 설계를 해요.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슬라이드에 올릴 거고요. 네, 그거 보시면 혹시라도. 근데 저희 교육받던 분들은 당연히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ERD를 그려요. 논리 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API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하냐면 API를 뭘 식별하냐면은 그 테이블에 대한 CRUD 하는 API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스프링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도메인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ERD로 가면은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비즈니스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플랫하게 펼쳐져 버려요. 여기 하나의 테이블 안에 하나의 타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ERD를 먼저 설계해 버리면 비즈니스적인 용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걸 하나의 큰 통에다 담아서. 근데 저희 이 당시에는 아마 사내에서 깃을 쓰는 사람은 거의 킨 그쪽밖에 없을 정도로 사내에서 깃허브라는 문화 자체가 거의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 개념이 별로 유행하지 않을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는. 근데 그리고 크리스가 가져온 핸즈온 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있는데 SQL이 없어요. 당연히 JPL 썼겠죠. 그리고 왜 톰캣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데 왜 톰캣이 없지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다 도커라이징해요. 네. 그리고 다 테스트 코드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는 저희는 그냥 강의 받으면서 이거 계산기 짜면서 거기 애드 이 정도 실습만 해봤을 텐데 다들 그러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시기에 이게 한 3년 4년 전이니까 그때 느꼈어요. 개발 문화가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 문화가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이때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저희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MS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배운 사람이니까 전파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버즈워드가 이 당시에 버즈워드가 되게 많았던 게 사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테넌트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스나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나 MSA랑 거의 비슷한 레벨로 얘기하는 게 리액티브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혹은 12팩터 이런 얘기를 같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 환경에 뭐 스프링 클라우드나 도커나 엘라스틱 스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버즈워드로 왔다 갔다 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키텍처 연구팀에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POC를 해야 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POC를 하려고 다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아키텍트가 MSA를 말하러 다닐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해요. 스케일 인아웃을 하려면요 인스턴스를 늘리시면 돼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부하가 생기면 데이터의 파티셔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MSA라면은 기능 단위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인스턴스를 늘려나갈 수 있어요. 이걸 스케일 인아웃에 대해서 MSA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저희 B2B 회사잖아요. 네. 동시 접속자가 그렇게 이슈되지 않아요. 스케일 인아웃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고정된 접속자 수가 있고 거의 식별되어 있는 그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동시 접속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인스턴스를 늘려가면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비즈니스 비용에
대비해서 그 인프라 비용을 가져가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사업 모델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 인하우스를 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제약을 걸면서 그 동시 접속자를 처리해나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저희 B2B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다니는데 스케일이 안 먹혀요. 네. 네. 그나마 저희 같이 일하던 수성님이 계속 SA로 계셨던 부분에서 이런 걸 모르겠고 그냥 소스 줄 테니까 니네가 MSA를 한번 나눠봐. 네. 기술 안 쓰잖아요. 소스는 노트북 가져갔더니 거기 카피해 주셨어요. 네. 물론 거기 섭버전은 저희 그때 섭버전 쓸 때 섭버전은 근데 거기 다른 데니까 제가 접속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되게 잘하는 건 그래도 업무팀마다 패키지는 되게 잘 나눠요. 네. 패키지 단위로 되게 잘 나눠놓는데 그래서 이 도메인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잘라서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중복하고 이 패키지 막 지우고 딱 해서 보니까 빨간 컴파일러가 엄청 나는 거죠. 클래스 레벨 참조도 엄청 많고 클래스 레벨은 뭐 어댑터로 이렇게 싸가지고 다른 데 레스코라는 걸 막 바꿔놓고 하면 DB 조인이 돼 있어요. DB를 분리해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DB 어떻게 분리하지 막 고민하는데 저는 프로시저를 한번 써본 적이 없거든요. PLSQL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숨겨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쪽에 그 데이터베이스 SQL 레벨로 업무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 내려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일단 실행을 못 하겠어요. 실행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뭐 통캐 설정하고 막 이런 하고 뭐 하고 뒤에 뭐 캐시 뭐 다 올려야 되고 너무 어려웠어요. 실패를 했죠. 네. 단순히 그냥 MSA라고 해서 기능 단위로 나누고 그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때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가 더 필요해. 그래서 되게 많은 책들이랑 아티클들이랑 하고 컨퍼런스 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우연히 이거 작성하려고 막 찾다가 제 DDD 북스타트 갖다 최범균님한테 사인 받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서 올렸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그 MSA나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피보탈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갔는데 안 보이시죠?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얘가 하는 말이 MSA는 아키텍처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프로세스야. 근데 데브옵스는 컬처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여기는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하는 애였으니까 플랫폼을 딱 하면서 되게 여기도 제품을 팔려고 이러는데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급히 사진을 찍어서 화질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이때 느꼈어요.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설명하고 다니는 것보다 서비스 내 서비스 팀에서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팀의 어떤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 시기에 슈벗이 피부탈 갔다 와서 액트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가면은 저는 MSA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여기 그래서 한 6개월 뒤쯤에 여기를 합류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되게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에는 거의 안 계시대요. 네. 그래서 이 조직의 동기는 휴벅과 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히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리더들과 동의되지 않은 제 상상의 동기를 하자면 일단 외부 분들도 온다고 해서 액트를 좀 에자일 코어 팀은 일단 PM, 디자이너, 개발자가 같이 홀팀으로 일해요.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단순 심플 디자인을 가면서 피드백이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가치를 두고 거기에 페어라고 TDD를 하고 뭐 고객 중심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기본 컨셉은 여기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 조직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부가 와서 저희랑 같이 페어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하고서 너네가 저기 가서 또 하나의 이렇게 호수에 돌 던지듯이 너네 문화를 좀 전파해줘 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조직이 딱 와요 저희한테.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이 사람이 가는 순간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오셀로 이렇게 돌 뒤집히듯이 착착착착 돌아가기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잖아요. 조직이 왔는데 나만 내가
다른 같이 있어야 돌을 뒤집어 주는데 나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팀이 같이 변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장표들이 있는데 MSA가 팀을 애자일하게 만들고 자동화하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작게 만들고 조직이 작게 만들고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일해서 CI/CD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조직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제 생각에 때 MSA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직도 MSA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맞나요? 네, 그래 MSA를 하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MSA 프로젝트를 하는데 되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들어왔고, 근데 MSA가 뭔지 아시나요? MSA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저는 딱 이거였어요. MSA면 넷플릭스고, 그래서 아까 MSA가 뭔지 모르시다고 하면은 MSA는 서비스 되게 작게 만들어요. 예전에 한 통을 올리는 걸 작게 만들어서 얘가 독립적으로 빌드 배포가 되게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가 뭐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통으로 만들면 좋은 게 얘가 고정 IP를 가질 수 있어요. 고정 포트를 쓸 수 있는데 얘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서비스 저 위에 디스커버리도 해야 되고 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들끼리 내가 어떻게 쟤를 찾아갈 거야, 어디다 어떻게 콜해야 되겠대, 그런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로드 밸런스나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에서는 리본을 만든 거고, 그런데 서비스가 되게 많이 뜨다 보면은 UI나 프론트엔드 얘 호출하는 애 입장에서는 얘 각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UI에서는 유레카를 쓸 수 없으니까,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쓸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라고 단일 엔드포인트를 놓는, 네. 그리고 얘네 장애에 대응하기 때문에 뭐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패턴 때문에 저 히스트릭스 같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짧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래 MSA면 당연히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네, 모자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어린 왕자라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고정관념이 생기신 거예요. 네. 저는 MSA는 당연히 이럴 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도메인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개발하는 거였고, 크게 보면은 컨텐츠 스케줄 당연히 디지털 사이니지니까 틀어야 되는 디바이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틀어야 될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컨텐츠들을 디바이스에 언제 틀어야 되라는 스케줄이 있는데, 저기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 죄송해요. 호가 너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가 나눠져 있고 단일 인스턴스로 떴고 앞에 그냥 프락시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줄에서 디바이스 호출해야 돼. 그러면은 프락시 호출해서 이렇게 갔어요. 아까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키텍트나 그 플랫폼 팀한테 찾아갔죠. 왜 이런 거 없냐? 설명해달라. 니네 미래 앞으로의 어떻게 아키텍처를 가져갈 거냐? 내가 생각할 때 이건데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실명 거론해 크리스가 얼굴이 되게 빨개져 와가지고, 저는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얼굴 막 불그락 해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왜 그걸 궁금해하냐 막 이거를 병풍을 한번 쳤어요. 이렇게 내가 되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이게 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라는 개발자도 있었고, 그럼 우리 서비스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있어야지라는 고정관념에 잡힌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었고, 네. 지나고 나서 서비스 이거 아키텍처적으로가 아니라 서비스 개발팀의 개발자로서 돌아보니까 이런 컴포넌트 되게 중요해요. MSA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비스 개발자의 입장에서 MSA를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아키텍처적으로만 설명하고 다니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까지 한 장표가 더 길어요. 뒤에 남은 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원래 되게 처음에 계획은 컸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시간의 압박으로 되게 짧게 가잖아요.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개발팀이었고 이거는 운영할 팀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마틴 파울러 글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첫 번째가 프로덕트냐 프로젝트냐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분산된 거버넌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운영할 팀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할 팀이 아니에요. 개발할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기술 스택을 정하는 것부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저희 팀은 유저 센트릭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필요할 때 만들자랑 무조건 다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사용자가 어떻게 쓸 줄 알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MSA로 아키텍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네가 만든 건 네가 돌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제가 없으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하라면 하는데. 네. 너무 따갑게 지금 표정이 너무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여기까지고. 그래서 MSA라는 아키텍처를 볼 때 개발자들이 되게 환호했던 게 폴리그라트하게 할 수 있대. 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필요한 곳에 적절한 언어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목적으로 언어를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런 폴리그라트인데, 파이썬 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서벌리스를 하고 싶어, AWS 람다로 하고 싶은 사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냥 자바 스프링이거든요. 뭐 필요한 곳에 저희 클라이언트나 실제 뭐 하는 데는 다른 언어를 쓰지만 대부분의 그냥 웹 레스트 API를 제공하는 데는 다 그냥 자바의 스프링 부트로 써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기술적 성숙도를 너무 요구를 해요. 자바가 돌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파이썬이 돌아가는 환경이, 고가 돌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클라우드마다 따라가면서 세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도커라이징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데브옵스에 대한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데브옵스에 대한 능력이, 거기에 대한 자동화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바의 스프링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래서,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RDB가 필요해서 마리아DB를 썼고, 딴 데는 그냥 로우한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몽고DB를 쓰는 데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위에는 대부분 자바의 스프링 부트를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컴포넌트들을 쉽게 한 번에 그냥 많은 힘 안 들이고 전체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뭐 사이드카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언어를 통일하는 게. 이게 정말 논쟁이 없다면. 그리고 여기부터 제가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DDD는 필수인가? 그게 MSA 하면은 맨날 따라 나오는 게 서비스는 얼마나 해야 돼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해야 돼.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DDD라 하면은 꼭 따라 나오는 게 뒤에 이제 이벤트 소싱이랑 CQRS가 따라 나오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겁나서 아무도 개발을 못 해요. 네. 이거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PM이나 비즈니스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분들도 너무 어려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르고 가고, 이거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뭐 안에 뭐 엔티티가 어그리게이트 돼가지고 그 어그리게이트 하나 단위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자르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비스 너무 많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브옵스 능력이 너무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자르고 거기서 나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 프로젝트를 식별해 나가다 보면은 생기는 요구사항이잖아요. 처음 우리 SI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DDD는 그래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좋은 개념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거나 유비쿼터스 랭귀지, 컨텍스트 맵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는데 말 그대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라.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털뭉치로 보고 누구는 의사는 안에 있는 뼈 구조까지 보는 거거든요. 이거 객체지향 설계할 때도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추상화를 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타포를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라는 용어를, 이게 도메인 분석하시는 분이든 개발자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든 다 같은 용어, 개발자 용어여도 안 되고 비즈니스 용어여도 다 중간 용어를 선택하라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긴 한데 용어를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희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이 디펜더십 맵에 대해서 이게 어떤 디펜던시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안 보이시나요? 이게 XP에 나오는 거거든요. XP의 프랙티스들의 디펜던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XP의 프랙티스를 많이 채용해서 하는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을 해요. 근데 저희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페어 프로그램 짜고 테스트 코드 짜고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저 메타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저는 많이 하는데, 네, 용어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그동안의 모노리틱에서는 레이어 잘랐잖아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가져갔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만약에 회사 시스템에 저는 여기서 인플로이면은 저 사내 헬스장을 다니는데 거기서도 인플로이인 거예요.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레이어를 버티컬로 자르는 순간, 마이크로 서비스로 자를 수 있는 순간 그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인플로이인데 저 서비스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기서는 그냥 회원 멤버십인 거예요. 이런 용어를 적절하게 각자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서 가라라는 유비쿼터스 랭귀지라는 게 있고 되게 좋은 개념이죠. 그리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의 도메인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딱 정리시켜 놓은 거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제가 말이 버벅대죠. 네, 바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컨텍스트 맵이라는 게 있는데, 컨텍스트 매핑이잖아요. 저희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식별해 놓은 컨텍스트들이 있는데 걔네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식별할 거냐, 혹시 MSA 하시는 분들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여기랑 같은 모델을 쓰는데 이거 기 레파지토리 따로 빼가지고 거기다 모델을 관리할까? 아니면 중복을 활용할까? 데이터를 어떻게 중복을 가져갈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컨텍스트 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세요. 만약에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랑 디플로이 스케줄은 파트너십 관계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버전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고, 얘가 죽으면 얘는 돌 수 없어요. 얘가 죽으면 얘도 못 돌아요. 거의 그런 컨셉으로 얘네는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 서비스는 컨텍스트는 나눠져 있지만 같은 API 버전을 가져가고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컨텍스트 관계가 이제 커스터머랑 서플라이어 관계인데, 이게 커스터머랑 서플라이어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컨텍스트 맵에서 U, D 이렇게 나오는 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에요. 이게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변경됐을 때 얘한테 영향을 준다. 영향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어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어떤 기능을 개발할 거에 대한 책임은 서플라이어가 갖는데, 그 어떤 걸 개발할 거야라고 의견을 줄 수 있어요. 커스터머 쪽에 다운스트림에서.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서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선순위화 해가지고 그게 업스트림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컨퍼미스트는 말 그대로 난 알아서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맞춰라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희가 네이버 오픈 API를 써요. 거기에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버전에 따라서 막 그 모델이 바뀌어 나가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시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잖아요. 컨펌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떤 모델을 공유해야 돼, 이렇게 그럼 쉐어드 커널로 바라보고서 그냥 공유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모델을 공유할 건지 말지, 어떻게 데이터가 흐르는 거에서 영향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DD에서 훅 끝났죠. 네. 이제부터 되게 한 장마다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지난 CLD 때 1시간 동안 발표했으니까 아무도 안 들으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MS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독립적인 프로세스에서 뜨는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하는 프로세스 상에 떠 있는 컴포넌트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엑시들. 네. 2PC는 과거에 막 축해가지고 뭐 이거 전체 트랜잭션을 해줬다고, 분산 트랜잭션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 아키텍처 레벨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 스프링에서는 이제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의 마법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얘가 알아서 커밋해주고 롤백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커밋했는데 나는 롤백 되는데 쟤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장애가 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이거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지라는 게 더 이상 그 마법이 힘들어서, 지난번 발표한 장표거든요. 이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했던 건데, 결국은 최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완전 실시간 일관성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벤추얼하게 컨시스턴시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저희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들 간에는 큐로 메시지를 던져요. 네. 대부분의 요즘에 나와 있는 뭐 레비덴큐나 이런 애들이 그 QoS 레벨이 1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번 중복해서 갈 수 있는데 최소 한 번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컨피규레이션이 되게 이 환경이 많아지잖아요. 로컬 환경이 당연히 필요하고, API 테스트만을 위한 환경도 필요하고, API랑 UI랑 바라보는 환경도 필요하고, 실제 프로덕트 환경에 대한 것도 완전 안정화, 슈케이스를 위한 안정화되는 환경도 필요하고, 누구는 어디서는 뭐 더커를 쓴다고 그거 POC하는 환경도 생기고, 계속 환경이 추가돼요. 환경 설정이. 그 환경 설정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이거 추가될 때마다 저희 빌드 파이프라인은 계속 돌거든요. 그때 설정하다 바뀌었는데, 우리 지금 이 환경에 영향이 없는 빌드 파이프라인이 막 도는 거예요. 소스 변경, 비즈니스적인 변경을 안 했는데 돌아요. 계속 재빌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아키텍처 팀에서 이 시점에 컨피그 서버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 설정을 긴 레파지토리 하면은 긴 레파지토리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컨피그 서버가 읽어가는데, 근데 대신 단점은 얘를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 인스턴스가 만약에 100개 떠있으면 100개마다 리프레시를 날려줘야 돼요. 환경 설정이 돼.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 이게 나왔거든요. 얘가 내부적으로 한 번에 한쪽에 버스에다 리프레시 달리면 전체가 리프레시 되는, 네, 그런 것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슈 됐었는데, 저희는 AWS, 저는 잘 못 써요. AWS EC2 인스턴스에 RDS 이 정도 붙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환경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EC2 환경 하나마다 그 되게 작은 서비스가 하나씩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늘어나고 누가 뭐 테스트한다고 하면 그 환경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진짜 이렇게 늘어나요. 뭐 이게 그렇게 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이었는데 그 100만 원 했다 뭐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가 슈퍼 카드로 그룹장님, 저희 그룹장님 개인 카드로 네. 그래서 다 드셨대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 환경은 실제 뭐 쇼케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하는 테스트 환경은 계속 로컬로 내렸어요. 저기 맥 서버 있거든요. 글로.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하는 게 되게 좋긴 한데 이게 돈은 제 돈이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헤로쿠는 일단 무료. 이 커먼 리전이 아마 US랑 유럽에 두 군데 있는데 일단 이 두 군데는 무료예요. 프라이빗한 게 도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걔는 돈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클라우드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빛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네. 빛이 빠를 것 같은데 느려요. 한 번은 이게 비용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헤로쿠로 한번 옮겼는데 이게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서울 리전에서 저기 USA에 있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였나? 거기까지 가는데 갔다 오는데 3초예요. 이게 그 안에서는 한 50ms 막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데 갔다 오는데 3초예요. 빛은 생각보다 되게 느려요. 그래서 리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난 단순히 뭐 어떤 뭐 반복문 돌면서 뭐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API를 그냥 뭐 쏘지 50ms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00번 맞추면 5초거든요. 이게 누적돼요. 누적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안타깝게 이 API 설계는 다 컬렉션에 뒤에 아이디 붙이고 컬렉션에 아이디 붙이고 이런 방식 나가는데 나중에는 되게 많이 한 게 컬렉션에 쿼리 스트림 아이디를 쭉 연결해서 보내는 한 번에 쿼리하는 걸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빛보다 I/O는 더 느려요. 네. 네트워크 파일 I/O도 느리고 DB도 파일 I/O이긴 하니까 그것도 다 느려요. 그래서 자주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면 캐시를 가져가려고 했고 여기서도 서비스 간에 통신하는데 서비스에서 서비스 호출하는 시점에 캐시를 할 수도 있고 그 서비스 안에서 DB에 대한 캐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잘 적용해야 되고 저희 서비스 간에 공유돼야 되는 경우 레디스를 썼고 그냥 로컬 캐시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냥 EH 캐시를 썼어요. 네. 그리고 이건 핀포인트를 저희는 써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거 아니고 그냥 그 핀포인트 깃허브에 있는 거 이미지 딴 거기 때문에 보안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어디서 지금 많이 잡아먹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서비스 모델이랑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백엔드에 대해서. 근데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실질적 증명을 한 거죠. 이게 뭔가 뒤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UX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화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백엔드에서 개발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뭔가 비즈니스 상황 때문에 화면이 먼저 안 나오고 백엔드가 먼저 나왔어요. 막 상상 속에서 저희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희 스케줄 서비스잖아요. 시간이나 날짜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참조한 구글의 캘린더 API예요. 그거에 맞게 막 하는데 그거에 맞게 개발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UI가 나왔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대부분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뭘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할 거면은 내가 백엔드에서 올라갈 건지 위에서 프론트엔드부터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갈 건지에 대한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모델이 다를 때 이 컨버팅을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UI에서 API 호출한다 그거 자기네들이 맞는 모델로 컨버팅해서 쓰는 방식이 있고 중간에 메디에이터 계층을 놔서 레이어를 분리해는 딱 요 UI를 위한 만약에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이런 메디에이터 계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컨트롤러에서 이걸 위한 컨트롤러 이걸 위한 컨트롤러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게 가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냥 하나를 이거는 우리의 오피셜한 앱이야라고 바라보고 이 프론트엔드에 맞게 개발을 하고 그래서 다른 애들의 필요할 때 가운데 모델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이 변경되잖아요. 아까 컨텍스트 맵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서비스들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 당연히 저희는 영향을 받아요. 네. 대부분이 저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업스트림은 서플라이고 다운스트림은 커스텀하고 그래서 업스트림 쪽에서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컨슈머 드리븐이기 때문에 걔가 쓰고 있는 난 이게 필요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걔한테 그 스펙에 대해서 AC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스펙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트 테스트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불편해요. 네, 정말 다른 팀의 레파지토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스펙을 등록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서비스 레파지토리에다 그걸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이게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일정도 맞춰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스펙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한테 거기다 푸시를 해놓으면은 이쪽에서 베리파이어 테스트가 돌아요. 이 스펙에 대해서 내 API가 실제로 맞게 동작해? 베리파이어에서 돌고 이게 통과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스펙을 기준으로 스톱 자르가 생겨가지고 메이븐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 스톱을 내려받아서 그거에다가 대구서 펑셔널 테스트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코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대해서 베리파이어 테스트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네, 되게 작은 스펙 하나 API 하나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 등록하려고 해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취사 선택을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는 이걸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실제 API를 호출해서 리스폰스 받아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값들이 있는가로 테스트를 조금씩 변경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실환경에 약간 디펜던시가 있긴 한데 잘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다른 서비스들을 내 로컬 환경에다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서비스들에서 거기서 나와 있는 스펙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 로컬 환경에다가 도커로 올라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그걸 구성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RDBS인데 제가 몽고DB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서비스는 로컬을 바라보고 내 서비스에 뭐 DB나 Q가 필요하면 그거 도커로 올리는데 한 몇 초면 끝나요. 그래서 내 서비스는 로컬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서비스는 그냥 다른 API 테스트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합성이 깨져요. 내 서비스 저기 그 테스트 환경에 떠 있잖아요. 거기에 없는 데이터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 데이터 한 번씩 지울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테스트 환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로컬 환경에서 다른 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개발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전략을 잘 짜서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TDD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는 클래스 레벨로 작성을 하고 클래스 레벨 다른 디펜던시가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모킹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통용되는 용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실제 통용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이 용어로 검색하면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펑셔널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저희 스프링이 뜨고 스프링에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에다가는 스톱을 했어요. 거기다가 모킹을 하고 스톱 와이어목 써가지고 스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호출하는 스톱을 하고 내 서비스만 바라보고 내 서비스 안에서는 실제 API를 받아서 DB 호출까지 가요. 그런 테스트 전략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짜면은 실제 다른 그 테스트 환경에 있는 서비스를 안 바라봐도 되거든요. 그렇게 작성해서 나왔고, 그리고 컨트랙트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서비스가 스펙을 테스트하는 거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는 이거는 너무 비용이나 시간적인 게 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해피패스 기준으로만 몇 군데만 짰어요. 그래서 전체 실제 환경에다가 로컬이 아니라 실제 테스트 환경에 대고서 API 호출을 쭉 시나리오 흘리는 테스트였어요. 이 UI는 뭐 UI 입장에서는 엔드투엔드 테스트 따로 있긴 한데 UI에 대한 내용 좀 빠졌어요. 네, 당연히 하다 보면 다른 서비스가 죽어 있어요. 네, 개발 환경에 대고서 이거 HA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개발 환경인데. 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데브옵스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성숙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지금 막 블루그린 배포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빌드 파이프라인이 돌고 저기를 재배포해야 되는 그 서비스 잠깐 내려가요. 다시 그 재기동하잖아요. 배포하고 거기서 스프링부터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커밋하고 푸시하는 순간 빌드 파이프라인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또 몇 번씩 그 서비스가 한 1분 전씩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는 죽어요. 가끔씩. 네. 근데 더 다양한 문제로 그 AWS도 안정성을 100% 보장 못하잖아요. 99.99911인가? 그걸로 하는 어찌됐든 뭐 한 달로 하면 한 2시간 정도 장애는 안 돼요. 가능성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필요해서 히스테릭스를 이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폴백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각자 그 API마다 비즈니스마다 폴백 정책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 폴백 정책 정하는 것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MSA에서 하다 보면 꼭 같이 나오는 얘기가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코레오그래피 맞나요? 네. 오케스트레이션은 말 그대로 앞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너 서비스 이렇게 동작해. 그 다음에 내가 받아서 다음에 이렇게 동작해. 하나하나 컨트롤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디버깅이 쉬워요. 네. 내가 다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소아에서 나오는 ESB 방식이 대부분이 이게 중앙에서 빡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MSA는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서비스끼리 독립적으로 다 동작을 해라고 하는 이게 발레에서 내 옆에 있는 무용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내가 어떻게 동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똑똑하게 짜야지 중간에 이런 ESB나 이런 파이프를 되게 가져가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작게 가져가고 파이프는 그냥 파이프로 사용하고 엔드 포인트를 똑똑하게 짜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코레오그래피를 가져간다고 서비스 호출 이 체인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에러 나는지 파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응집도 높은 서비스들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서비스들끼리 알아서 독립적으로 동작해라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내가 어디 있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우리가 알아서 자동으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레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ELK 스택을 통해서 통합 로그를 갖고 어떻게 서비스들 간에 흘러가는지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앞에서 따주고 호출될 때마다 스팬 아이디라고 해서 각각을 따줘요. 그래서 그걸로 콜 추적을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런 문제 한번 있었어요. 스케줄은 어떤 컨텐츠를 언제 틀 거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컨텐츠는 컨텐츠예요. 뭘 틀 거야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그럼 어떻게 틀 거는 누가 가지고 있을 거야? 이 컨텐츠가 있는데 몇 초 동안 틀 거고 어떻게 화면이 전환될 거고 이런 정보는 누가 가질 거야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컨텐츠 가져야지. 컨텐츠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로고 컨텐츠인데 니네가 알아야지. 이게였거든요. 이때 저는 이 인포메이션 익스퍼트라는 패턴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정보 전문가가 누구야? 이 데이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경우라면 하우에 대한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시점에 처음부터 저희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만들어 나갈 수 없어요. 식별되는 순간 그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식별해 나가는 거.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되게 어려운 개념보다 정보의 전문가가 누구야라고 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가면 서비스 식별해 나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최근에 되게 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서비스를 내가 만약에 새로 만들거나 분리해내고 싶으면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게 긴 레파지토를 새로 따야 되고 빌드 파이프라인도 그 환경마다 구성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AWS면은 지금은 앤서블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씩 발표 환경을 또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각 서비스 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하기가 되게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별해서 서비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서비스에다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기능을.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모놀로틱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돼가는. 그래서 서비스를 나가는데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들 용기를 가지고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비스 팀 개발자 입장에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각각 언어에 맞게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스프링이라면 스프링 클라우드로 가는 게 거의 그냥 표준처럼 말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그냥 깔끔하고 그래서 MS처럼 동작하게 하려면은 저런 기술들이 필요해 거고 네, 자바로 하려면 이런 스택을 가져가시면 되고 요즘에는 그냥 정말 폴리글라텍에 가서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갈 거면 도커라이징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서비스 메쉬 패턴으로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앞에 이스티오 붙여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패턴이 유행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술이나 이런 스택을 좀 정하시면 됐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MSA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MSA는 이럴 거야라고 완벽하게 하고 가기보다는 본인의 성숙도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아키텍처를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선해, 아키텍처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서비스는 제가 미쳤나 봐요. 로그 커플링이에요. 로그 커플링이 아니라, 네, 서비스는 상태를 갖지 않게 네, 제가 어제 밤에 쓰다가 네, 서비스는 무조건 스테이트리스 해야 돼요. 상태를 가지면은 이게 뭐 온프레미스로 가든 클라우드로 가든 전환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태를 무조건 안 갖는 방식으로 스테이트리스하게 가고, 당연한 말이죠. 로우 커플링하게 가고 하이 코헤전하게 가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최종 기술 스택은, 서비스는 저희는 뭐 자바 8을 쓰고 스프링 부트 웹을 쓰고 JPS 쓰고 쿼리 필요하면 쿼리 DS를 쓰고요. 그리고 마리아DB를 쓰고, 그리고 가끔 환경마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DB 실제 뭐 알터 테이블 칠 수 없어요. 그때 플라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네, 레비덴큐나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이용해서 레비덴큐 사용하고 있고, 다큐멘트는 스웨거, 그리고 테스트할 때 뭐 JUnit, 모키토, 와이어모, 레스트 어셔드나 뭐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 공통적으로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줄 유레카, 컨피그 서버, 히스트릭스, 그리고 리본 대신 오픈페인 쓰고 있거든요. 오픈페인 쓰면은 리본이나 레스 템플릿 같은 걸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걔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 하면서 앞뒤로 뭔가 내가 인터셉터 달리시 할 수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 레트로핏 같은 거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고, 전체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슬루스나 뭐 ELK 스택, 저희는 로그 스태시 대신에 플론티 쓰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익숙하신 분들이 그냥 선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캐시는 뭐 레디스나 실제 운영하기나 지금 AWS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Q&A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